삶에 체념하려는 순간 기적처럼 다른 길이 보입니다. 기적은 아닙니다. 그곳에도 희생은 있죠. 더 큰 희생과 더 작은 희생. 당신은 선택을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옳은 선택인가요? 우리의 하루는 선택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침은 뭘 먹을까? 회사엔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아침마다 벌어지는 일인데도 매일 거울 앞에서 고민합니다. 사소한 선택인데 쉽지 않죠.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가장 원하는 걸 고르거나 가장 효율적인 걸 택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선택은 이렇게 기호와 효율성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이 그런 건 아니죠. 앉아있고 싶습니다. 안 될 것도 없죠. 그러나 결국 일어나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다른 선택들과 뭐가 다른 걸까요? 욕망이 날아듭니다. 당신에게로요. 그것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옳은가? 우린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죠. 하지만 질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답은 금방 숨어버리죠. 어린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급하게 택시를 타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보이지 않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이제 선택은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과 아픈 딸에게로 가는 것. 그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지 답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옳은 선택인가요? 옳다는 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 역시 고민했을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이죠. 수십만의 삶이 달린 선택이었습니다. 런던 중심지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차를 달리면 닿게 되는 도시입니다. 교회가 아직 마을의 중심이 되고 거리에는 아이들이 나와 뛰노는 인구 38만의 작은 도시죠. 이곳 지온 거리는 크로이든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이죠. 사람들과 소음으로 늘 번잡한 런던 중심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944년 그날도 지온 거리는 조용한 마을이었을 겁니다. 밤이면 풀벌레 소리가 정다운 그런 시골 마을이죠. 하지만 아늑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리 당시 마을은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중심에 있었습니다. 나치의 이 최초의 무인 미사일은 사람들의 삶을 점점이 파괴했습니다. 히틀러의 보복 무기, 일명 V1. 무려 1만 발의 이 눈없는 살인마는 런던 남부 지역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목적지는 런던 중심지였죠. 처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You know where the damage from the V1 is most severe? Here, Croydon, sir. Yes. And because of that, the centre avoided the worst. The Nazis do not know that the V1 is falling there. But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y are aware of it. And then, can you imagine what will happen? England is over. I will use more intelligence so that the Nazis believe the V1 is falling in the centre, sir. No, Morrison, no. Not the centre. The bombs are falling there, in the north, not central London. 그 말은 V1이 지금보다 더 남쪽으로 조준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사일도 지금보다 더 남쪽으로 떨어지겠죠. People in the south will die. But fewer people than in central London. But if we do not use intelligence, sir, then people will not In die. wartime, I do not need people to think. I need people to follow my thoughts. Do you understand? Yes, sir. 처칠은 런던 중심지가 함락되면 영국이, 나아가 연합군 전체가 함락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더 옳다고 믿는 걸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건 런던 남부 지역의 희생이었죠.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모리슨에겐 그 단호함이 잔인함으로 여겨졌겠죠. 처칠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영국민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처칠은 의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선택이 정말 옳은지를 말이죠. 끊임없는 의심과 불확실 속에서 어쩌면 그 역시 기대고 싶은 무언가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선택에 무게를 덜어줄 확고한 윤리 기준을 말이죠. 영국 최초로 모든 시민들에게 문을 연 대학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대학 교육. 19세기까지만 해도 오직 귀족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교육의 평등이라는 이상은 180년도 넘은 이 미라에게서 나왔죠. 자신의 사체도 기증할 만큼 확고한 철학적 신념을 가진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제레미 벤담입니다. 전 유럽을 통틀어 가장 큰 법원입니다. 영국 왕립재판소입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법원이죠. 법원에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해줍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법을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우리의 경우엔 그 판단이 보다 선명합니다. 죄가 되는 행위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법은 우리의 법과는 달랐습니다. 우린 법 조항에 근거한 성문법을 따르지만 영국은 보통법을 따르죠. 판례와 관습에 근거한 법입니다. 18세기에도 영국은 이 보통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의 분위기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I was just leaving the Dove and You walked into a gentleman walking past that place at that 벤담의 시절 Is this correct? 영국의 법은 죄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은 재판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었죠. no, I didn't.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대부분 소송 비용이나 정치적 목적과 같은 사욕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법은 불편보다는 해악을 택한다 라는 말이 칭송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도 공공의 이익, 즉 공리엔 관심이 없었죠. 공리의 원칙은 위험한 원칙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조차 위험하다. 당시 대법관 알렉산더 웨더번이 한 말입니다. 그 시절 영국의 법은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처벌할 때나 사용됐죠.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말이죠.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No. It's not fair. That's not fair. 15 벤담은 years. 정확한 기준도 공리의 목적도 없이 사람들을 처벌하는 당시 영국의 법이 개를 훈련시키는 법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벤담이 공리주의를 제창하던 시절 때 영국은 전통적인 거, 관습적인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쭉 그래 왔으니까 해야 된다. 근데 벤담은 여기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까지 쭉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다는 이유가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삶이 있다고 한다면 제도는 그것을 맞도록 고쳐져야 된다. 매일 재판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예비 법조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얼마나 잘못됐는지 말해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You could be convicted and sentenced to death for what Bentham thought was a very trivial offence. So he devised what he called a natural system of offences, whereby you took into account the harm produced by the action. And if the action produced pain, more pain than pleasure, then it was a candidate for being called an offence. 벤담은 더 이상 법조인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었습니다. 종교나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내세를 위한 것과 과거에 얽힌 것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었죠. 보다 실질적인 것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상 해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벤담은 말했습니다. 불행, 불편, 손해, 이것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통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즐거움이나 행복에 대해선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쾌락 때문이죠. 즉 벤담은 인간을 고통과 쾌락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쾌락의 극대화만이 옳음의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쾌락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쾌락이란 말에서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죠. 먹고, 만지고, 바라보는. 하지만 감각은 벤담의 14가지 쾌락 중 하나일 뿐입니다. 좋은 관계에서 오는 쾌락, 즐거운 상상에서 오는 쾌락, 그리고 경건함의 쾌락도 있죠. 즉 쾌락이란 모든 즐거움을 담은 개념인 겁니다. 옳다는 것, 그 잡히지 않던 개념이 마침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벤담은 쾌락의 양을 계산해 그 답을 구할 수 있다고 봤죠. 돈을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남자가 느낄 고통과 쾌락의 크기.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 이 장면을 본 운전자의 고통과 쾌락의 크기. 엄마가 바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느낄 고통과 쾌락의 크기. 마지막으로 주운 돈으로 아픈 딸에게 달려갔을 때 자신이 느낄 고통과 쾌락의
쾌락의 크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구해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그게 옳은 선택입니다. 벤담은 이 선택의 기준이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적 과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So the idea of promoting happines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in Bentham's phrase, meant producing as much pleasure as possible and as little pain as possible by your actions. And so just as our own individual actions are measured by that standard, so was that of government and so was that of law. 네, 벤담의 경우에는 이 법률의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신분이나 재산이나 인종,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의 행복, 고통은 다 동등한 무게를 갖기 때문에 소수 상류층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률이 해석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런 점에서 벤담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권력자와 위정자들의 쾌락과 고통의 무게는 보통 사람들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혐의들을 무죄로 돌려야만 훨씬 더 무게가 나갔죠. 절차적 정당성 시비가 일었던 주한미군 사드 부지 공리주의 원칙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의 쾌락과 고통은 같은 단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전체 부지를 그게 옳은 거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처칠 역시 공리주의적으로 판단해 옳은 것을 택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남부 지역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선택이었을지라도 말이죠.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고통을 고려하는 원칙입니다.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 낮은 신분의 사람들도 선택에서 소외되지 않죠. 하지만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옳고 그름이 다시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어 실려온 환자입니다. 쓰러질 때 오래도록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죠. 저 선생님, 우리 가지고 왜 안 깨어나는 거죠? 아드님은 뇌 손상이 심해 회복이 힘들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어떡. 의학의 발달이 가져온 죽음의 개념. 뇌사였습니다. 2주를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아드님의 장기를 다른 환자분을 살리는데 기증하시는 게 어떠신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곧 사망할 청년의 장기를 기증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 선택은 옳은 겁니다. 이제 1시간 내에 장기를 떼내야 합니다. 수술은 심장이 멎은 후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청년의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느리게 멈춰갔죠. 이대로라면 장기는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투입합시다. 의사가 지시한 것. 그것은 치사량의 몰핀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한 거죠. 청년의 죽음을 앞당겨서요. 하지만 이젠 의사의 선택이 뭔가 옳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2006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은 철학계의 오래된 논쟁 하나를 재점화시켰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앞에서 철학자들은 사고 실험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보다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죠. 트롤리 문제입니다. 열차가 지나갈 선로 위엔 5명의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기관사는 먼저 열차를 세우려 할 겁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부러진다면요. 안타깝지만 체념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멀리 본선에서 갈라져 나온 지선이 보입니다. 그 지선에도 사람은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 사람입니다. 다섯 명과 1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바로 1명을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공리주의에선 그게 옳은 겁니다. 하지만 만일 조건이 조금 바뀐다면요. 당신은 이제 육교 위에서 상황을 봅니다. 지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선로 위에 묶여 있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할 수 있을까? 만일 옆에 있는 이 거구의 남자를 민다면요. 열차는 남자의 거대한 몸집에 막혀 멈춰 설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아까와 비슷한 상황인데 왜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게 옳지 않게 느껴지죠?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가 있는 걸까요? 케니히스베르크란 이름으로 더 오래 서 있었던 도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왕의 언덕이라는 옛 이름처럼 도시는 700년이 넘도록 프로이센의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유명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칸트를 퀘니히스베르크의 살아있는 지성이라 불렀습니다. 노학자가 마지막까지 찾아 헤매던 것, 그것은 바로 옳고 그름의 원리였습니다. 종교가 지배하고 왕이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그 원리를 신과
왕에게서 찾지 않았죠. 그럼 어디서 그 원리를 찾았던 걸까요? 이제 칸트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한 편의 잔혹 동화 같은 이야기죠. 제발 나 좀 숨겨주세요. 제발 누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집안에 숨겨줬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여자가 말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도끼를 들고 있었죠. 결혼하자니까. 아저씨. 이거 봤어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야 여자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사실대로 말하죠. 그리고 칸트는 집주인의 이 행동이 옳다고 말합니다. 공리주의에서 옳은 행동은 최대한 많은 쾌락을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행동도 옳은 게 되죠. 선생님, 새로운 기획안입니다. 우리 회사에 돈을 잔뜩 벌어다 줄 프로젝트이긴 한데 환경에 피해를 좀 입힐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난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버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착수하세요. 이 결정이 환경을 파괴할 겁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장의 행동, 분명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결과가 정반대였다면요? 회장님, 새로운 기획안입니다. 우리 회사에 돈을 잔뜩 벌어다 줄 프로젝트입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엔 프로젝트가 환경을 더 좋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난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버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착수하세요. 공리주의에 따르면 사장의 결정은 이제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니라고 느끼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칸트가 한편으로는 인간이 감성의 세계에 살지만 한편으로는 예지의 세계에 산다라고 생각해서 두 세계에 사는 존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쾌락, 고통으로 상징되는 욕망의 논리에만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욕망을 끊고 더 옳은 것,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또 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옳은 것,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고 그런 점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어떤 이 존엄성,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옳은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 즉 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 선의지가 인간을 짐승과 다른 존엄한 존재로 만드는 거라고 했죠. 만두가 나왔어요. 자, 만두 사세요. 만두 사세요. 그런데 칸트에게 옳다는 것은 만두 사세요. 단순히 착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만두가 왔어요. 칸트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만두 사세요. 만두. 만두 사세요. 만두 드릴까요? 만두. 여기. 자, 여기 있습니다. 5,000원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은 어리숙하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기요. 이게 5,000원. 5,000원. 이게 그쪽에서 준 5만 원. 5만. 그러니까 내가 4만 5천 원을. 하지만 주인은 손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부자된다. 안녕하세요. 정직하게 돈을 거슬러 주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돈 그냥 받아도 아무도 못 봤을 텐데 우리 사장님 엄청 정직하시네. 만두 하나를 팔아도 정직해야죠.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정직해야죠. 만두 5,000원어치만 주세요. 칸트는 주인의 행동이 옳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정직한 게 당연하다는 주인. 칸트가 아니어도 누구나 그가 옳은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만일 주인이 이렇게 만두 말했다면요? 받으시려나? 만두 하나를 팔아도 정직해야죠. 그래야 손님들이 믿고 오시지 않겠어요? 이 경우 칸트는 주인의 행동이 옳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옳기 때문에 한 행동, 즉 의무에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걸 어떻게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같은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의무에 맞는 행동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실제로 의무감에서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은 첫 번째 행동밖에 없다고 칸트는 생각하죠. 그래서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만 진짜 도덕적인 행동이고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맞는 행동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무언가를 바라고 했으면 그거는 도덕적인 행동이 아닌데. 뭔가를 바라고 한 선한 행동. 칸트는 그것을 가언 명령을 따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면 그 행동은 정언 명령을 따른 겁니다. 칸트는 오직 이 정언 명령만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으로부터 나온 명령이기 때문이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행동 원칙. 이런 원칙들만이 정언 명령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려우시다고요? 그럴 걸 예상해 칸트는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정언 명령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답은 보편성에 있습니다. 난데 혹시 너 돈 좀 있냐? 돈? 왜? 은행에서 이번 달까지 대출금 안 갚으면 집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겠대. 야, 나 좀 살려주라. 돈이야 있지. 근데 갚을 수 있어?
돈을 빌리려면 갚을 수 있다고 거짓 약속을 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 약속을 하라가 정언 명령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있어. 그럼 모두가 마땅히 거짓 약속을 하게 되겠죠. 갚을 수 있어. 거짓말. 거짓 약속을 하라라는 명령은 약속이란 개념 자체를 모순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키려 하지 않는 약속은 이미 약속이 아니니까요. 모두가 지킬 생각도 없는 약속을 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약속을 믿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정언 명령은 그 반대인 거짓 약속을 하지 마라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역시 정언 명령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앞에서 집주인이 한 행동이 옳다고 한 거였죠. 왜 봤어? 왜 봤냐고! 하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정언 명령을 따르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선 거짓말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칸트는 반문합니다. 집주인이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이에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온 여자가 남자와 마주친다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주인은 여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트는 어떤 경우에도 정언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옳은 것이니까요. 차가운 이론이다. 뭐 의무를 지켜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들죠, 사실. 인간이 좀 더 훈훈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끼리 훈훈하는 바람에 어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는 훈훈하고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덜 훈훈하더라도 꼭 지켜야 될 인간의 존엄성이 이 사회 어느 구석에서도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가움과 냉정함이 결국에는 그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삶은 종종 우리를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던져놓곤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죠. 인간의 피해를 무엇이 옳은가? 왜 옳은가? 옳다는 건 어렵습니다. 고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차갑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옳은 선택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죠. 당신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젠 답해야 합니다. 왜 당신의 선택이 옳은지 말이죠. 어쩌면 철학은 처음부터 정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옳은 선택이란 치열한 고민 끝에 정당성을 얻은 선택이 되겠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